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 목표를 찾게 되면은 사회가 안정적으로 될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삶의 목표 혹은 삶의 의미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수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 혹은 오디오 형태로 여러분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로서 제가 누구인지 조금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삶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복잡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때문에 아무나와 쉽게 나눌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야기를 원활하게 이어나가기 위한 믿음의 씨앗을 심고자 제가 누군지 소개하고 또 제가 어떠한 동기를 갖고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해나갈 이야기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의문을 심리학, 뇌과학을 통해서 풀어나가고자 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삶의 의미 혹은 목표를 심리학, 뇌과학을 통해서 찾고자 한 사람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삶의 의미 혹은 목표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이며 또 그것을 심리학, 뇌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얘기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이러한 공부를 해왔는지 또 어떻게 삶의 의미나 목표를 찾으려고 노력해왔는지를 알게 된다면 앞으로 더 수월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의문을 갖고 살았었고 또 그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었습니다. 당시 제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어른께서 삶의 의미나 목표를 찾지 못해 좌절하는 모습을 보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분은 그저 열심히 살아왔을 뿐인데 언제 이렇게 늙었는지 모르겠다.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라는 뉘앙스로 후회를 하셨고 그 모습을 본 저는 그저 멋진 어른이라고 생각했던 그 분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의미와 목표를 갖고 살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것이 없다면 그저 늙어서 후회만 남게 되는구나 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틈틈이 삶의 목표를 찾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물론 학생이었던 시절에는 입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고 그것을 내팽겨치고 삶의 목표나 의미를 찾는 일에 몰두한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다른 이들과 같이 입시 위주로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했고 나머지 시간 혹은 입시를 통해 다양한 학문을 접하게 되는 시간 틈틈이 삶의 목표나 의미를 찾고자 노력했었습니다. 입시가 끝난 후 대학교에 와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양 과목을 듣게 되었으나 당시 제 실력이 부족해서 많은 실패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심리학 교양 과목을 듣게 되었었고 지금까지 하는 다른 방식으로 인간과 그 삶에 접근하는 학문의 매력을 느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하는 다른 방식으로 삶의 목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주관적인 깨달음이 아닌 연구나 실험을 통해서 사람을 알아나간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또 한편으론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 혹은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심리학을 더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졸업을 미루고 복수 전공을 하게 됩니다. 제 예상과 같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사람과 삶에 대한 또 다른 접근 방식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의문에 답하기 위한 방안을 아주 모호하게나마 구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그 방안을 활용해서 바로 삶의 목표나 의미를 찾는 여정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졸업을 앞둔 다른 청년들과 같이 졸업 후에 경력에 공백이 생기는 것에 관해서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우선은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잡아서 제게는 분에 넘치는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었고, 또 그와 관련된 경력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삶의 의미나 목표를 찾지 못한 채 흘려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쌓여만 간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삶의 목표나 의미를 찾는 일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라고 결심하게 되었고, 그래서 일을 관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관두고 그렇게 생긴 여유 시간을 모두 삶의 목표나 의미를 찾기 위해 공부하고, 또 그렇게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서 논리를 형성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한 논리는 글의 형태로서 브런치에 연재를 했었고, 그렇게 작년과 올해에는 공부하며 논리를 형성하고 그 내용을 글의 형태로서 정리해 브런치에 연재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연재도 끝났고 그렇게 쓴 글에 관한 퇴고도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찾은 삶에 관한 저만의 답을 실천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은 답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복잡하게 얽혀서 들어가 있지만 그것을 간략하게만 정리하자면 결국 내 삶을 내 의지대로 누려도 된다가 되겠습니다. 저는 제 삶을 제 의지대로 누리기 위해 또 한편으로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삶의 의미와 목표에 관한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오디오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혹은 오디오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 동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어떠한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열심히 할 것인지, 그 일을 꾸준히 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동기를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기가 설득력 있고 구체적일수록 그 사람이 특정 일을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해나갈 것임을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어떠한 동기를 갖고 영상 오디오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 첫 번째 동기는 증명입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편 결국 열심히 답을 찾아서 삶에 관한 특정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국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살라? 라는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주장의 대상으로서 제가 저만의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살아나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걸음으로 내가 중요하다고 믿는 것을 증명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중요하다고 믿는 길을 더 적극적으로 걸어나가기 위해 동료를 형성하고자 제가 믿는 것, 저의 삶의 목표나 의미에 관한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낸 삶의 목표 혹은 의미를 증명하고 또 그 길을 원활히 걷고자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플랫폼에서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두 번째 동기는 출간입니다. 이렇게 오디오 혹은 영상으로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글 혹은 책의 형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을 선호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머리에 있는 내용을 모두 온전히 꺼내서 타인과 소통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던, 대화를 나누던 몇 번이나 다시 생각하고 검토하고 난 다음에 의견을 나누는 것을 선호합니다. 아무래도 실시간 대화보다는 책이나 글의 형태가 그러한 형태로 소통하기에는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의견을 수용할 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전달받고 그것을 천천히 음미하며 상대방과 나의 주장을 분리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때 오해가 없는 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거나 받거나 할 때 모두 글의 형태를 선호하곤 합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 의미에 관한 저의 주장 역시 책의 형태로 출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출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출간하기 전에 사람들이 미리 삶의 목표, 의미에 관한 이야기에 관심이 있어 하고 특히 제 이야기에 관심이 있어 한다. 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매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출간을 하기 위해서는 책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 외에 책을 물리적으로 만들어주거나 유통해줄 출판사와 협력을 할 필요가 있고 그들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사전에 해당 책에 관한 수요가 있을 것이다. 관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간을 위해 삶의 목표 혹은 의미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을 발굴해내고자 이렇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삶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의 마지막 세 번째 동기는 안정이 되겠습니다. 이 안정이란 경제적인 안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은 좋겠지만 그러한 의미에서 안정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안정은 안정적인 사회를 뜻하게 되겠습니다. 즉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해소할 수 있다면 더 안정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표나 의미를 찾는 것과 사회의 안정이 어떤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에 대한 조금은 기나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편 해당 논리 전개를 보면서 앞으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 나갈 것인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사회를 또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저희 인간관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모인 사회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할 것인가 혹은 생각할 것인가 혹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러한 가정 위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지만 심리학에서도 역시 다양한 인간관이 있습니다. 학자마다 또 분야마다 여러 가지 인간관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연구 분야들은 주로 인간의 의식 혹은 정보 처리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많이 주로 참고한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은 인간이란 생각보다 의식적이지 않고 반대로 생각보다 의식 밖의 영역이 크다라는 인간관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라고 하신다면은 우리는 기존에 사람이 이성적이고 지성적이며 자유의지를 갖고 매번 많은 정보를 의식에 올려놓고 그 정보를 엄밀히 따져가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존재다 라고 생각해 왔지만 우리 모든 생각과 행동을 펼쳐놓고 그 비율로 따져봤을 때 생각보다 이성, 지성, 의식적인 또 합리적인 생각과 행동은 생각보다 적고 그에 반해서 의식적이지 않은 무의식적인 혹은 조절되지 않는 혹은 본능적인 부분
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더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고 그 때문에 생각보다 더 다양한 기능을 갖게 되고 또 그 기능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생각보다 고등적인 일까지도 해내더라. 그래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의식 밖에서 내려진 의사결정을 따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것은 비율에 관한 얘기고 우리의 통념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 통념보다는 의식의 역할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제한적이고 우리 통념보다는 의식 밖의 역할이라는 것, 의식되지 않는 다양한 뇌 기능들, 뇌 활성화가 생각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율로 따져봤을 때 의식 밖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처리, 의사 결정이 생각보다 그 비율이 많다라는 얘기고 의식적인 경우가 생각보다 적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인간관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의문에 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렇다면 의식적이지 않고 의식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정보 처리를 따라가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질문을 처음 마주하고는 어떠한 답을 내리게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의식 밖에서 처리되는 수많은 정보 그리고 그에 관한 결론은 물론 다양한 정보들이 있지만 또 다양한 결론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강력하게 따르게 되는 정보 혹은 의사결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인 정보가 되겠습니다. 즉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을 마주하고 나서 이성과 지성을 갖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그 답을 내리기보다는 의식 밖에서 처리되는 다양한 정보 그리고 그것들이 내린 결론을 따르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인 정보, 다른 사람에 관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는 보통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을 나 스스로 하게 되면은 보통은 동조나 모방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누구에 관한? 바로 다수, 주류, 혹은 사회문화. 즉 우리는 합리적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내 삶의 방향을 정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보통은 주변이 어떻게 사는지를 의식 밖에서 재빠르게 정보 처리하고 그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그것을 단순히 따라가게 된다. 그러한 경우가 더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나만의 삶을 살아나가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누군가를 동조하고 모방하면서 살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동조하고 모방하고 살고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 그다지 유쾌한 얘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지 평균적으로 그러한 확률이 높다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인간관을 가정했을 때 나오는 얘기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측을 지지하는 두 가지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동조와 모방하기를 더 선호하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혹은 동조나 모방하는 경우가 비율적으로 많다라는 것을 지지하는 첫 번째 연구 결과는 바로 솔로몬 애쉬의 동조 실험이 되겠습니다. 솔로몬 애쉬와 그 연구진은 우리가 의사결정하거나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을 앞두고 사회적인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고자 실험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실험을 아주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자면은 솔로몬 애쉬는 실험 참여자에게 두 개의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카드에는 일정 길이의 직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카드에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고 첫 번째 선택지에는 첫 번째 카드에 그려진 직선보다 긴 직선이 두 번째 선택지에는
첫 번째 카드에 그려진 직선과 똑같은 길이의 직선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택지에는 첫 번째 카드에 그려진 직선보다 짧은 직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실험 참가자는 두 개의 카드를 보고 두 번째 카드에서 첫 번째 카드에 그려진 직선과 똑같은 길이의 직선을 골라서 해당 선택지를 크게 답해 주시오 라고 요구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실험에서 솔로몬 씨와 그 연구진들은 해당 참가자가 대답하기 이전에 사회적인 정보, 다른 사람의 대답이 주어진다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자 해당 참가자가 대답하기 전에 먼저 다른 참가자가 대답하도록 상황을 설계했습니다. 그 다른 참가자들은 모두 연구진이 투입시킨 일정한 대답을 하도록 요구받은 배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참가자와 같이 실험 참가자처럼 위장을 했고 그 상태에서 연구진이 요구한 특정 답을 대답했습니다. 즉 예를 들어 모두가 똑같은 질문을 받고서는 첫 번째 카드와 똑같은 길이의 직선을 두 번째 카드에서 찾아서 대답해 주시오 라는 요청을 받고서는 누가 봐도 더 짧은 직선을 똑같이 대답하는, 모두가 똑같은 오답을 얘기하는 그러한 상황이 주어졌고 그러한 상황에서 실제 참가자가 어떠한 대답을 하게 되는지를 실험에서 측정했습니다. 해당 실험은 총 18번, 한 사람당 총 18번 대답할 기회가 주어졌고 즉 18번 새로운 카드가 주어지고 대답하는 일이 반복되었고 그 중에서 12번 연기자들이 일제히 잘못된 오답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실험을 진행했을 때 실험 전체 데이터를 모아봤을 때 이런 연기자가 투입된 조작을 했을 때의 오답률은 37%가 나왔습니다. 이 37%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연기자들이 투입되지 않은 참가자가 혼자서 자유롭게 해당 과제를 풀어나가는 경우의 오답률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18번 모두 참가자가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었을 때는 오답률이 0.7%가 나왔습니다. 즉 투입된 연기자들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0.7%를 37%로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이었다. 우리는 동조할 만한 사회적인 데이터 혹은 사회적인 압박이 주어졌을 때 0.7%가 37%가 될 만큼의 영향력을 받는다. 즉 52배만큼의 영향력을 받는다. 그만큼이나 마음이 흔들리고 동조하고자 하는 존재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해당 실험에 의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63%나 정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그리고 올바른 답을 선택하는 경우가 63%나 되고 있으나 원래라면 99%로 정답을 말해야 했을 상황이 63%나 될 만큼 떨어졌다라는 점에서 동조의 효과가 대단하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해당 실험은 우리가 늘 항상 동조하는 존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조할 만한 정보 혹은 상황은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준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정보에 강력하게 영향을 받고 동조하고 모방하려는 존재일 것이다 라는 추측의 증거가 될 두 번째 연구는 바로 동조 그리고 거부했을 때 뇌 활성화를 촬영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특정 생각을 하거나 혹은 행동을 할 때의 뇌 활성화를 측정하게 되고 그것을 다른 생각과 행동을 했을 때의 뇌 활성화와 비교하게 되면서 해당 생각 혹은 행동에 어떠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그것을 우리의 뇌와 신체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더 깊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의식적으로 우리가 동조하고 거부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해당 행동을 했을 때 우리의 뇌와 신체는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뇌와 신체의 활성화를 측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동조 그리고 거부했을 때의 뇌 활성화를 촬영한 다양한 실험들을 모아서 또다시 그것을 분석한 메타 연구 방법을 이용한 연구로서 해당 연구 분야의 커다란 흐름 혹은 종합적인 의견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실험 결과를 아주 간략하게만 요약하자면은 우리가 동조라는 행동을 할 때에는 보상회로라고 불리는 특정 뇌 부위의 일부가 활성화되는 것이 확인되었고, 반대로 거부할 때는 불쾌함 그리고 위험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부위의 활성화가 나타났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뇌 활성화가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데이터가 쌓여야 할 것이고 더 엄밀하게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일단 아주 러프하게 해당 연구 결과를 분석해 보자면은 동조나 거부 모두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하에 이뤄질 것이다 라는 생각과 달리 동조나 거부는 보상에 관한 정보 혹은 위험에 관한 정보와 관련이 있으면서 때문에 우리 생각과 달리 특정한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과감한 추측을 해보자면은 동조는 보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고 거부는 위기나 경고와 관련된 정보의 활성화, 추가적인 정보의 활성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조금 꺼려지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달리 동조나 거부는 완전히 자유로운 선택이다 라고 볼 수는 없겠고 그리고 우리 생각과 같이 우리는 생각보다 더 사회적이고 무리 생활을 지향하는 동물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게 주변을 신경 쓰고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동조하고 모방하고자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측이 앞선 인간관과 합쳐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앞두고도 동조하고 모방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했을 때도 사실 크나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즉 매번 합리적으로 삶의 방향을 정하지 않고 단순히 동조하고 모방하는 방식으로 삶의 방향을 정해도 사실 크나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배부르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된다면은 사실 삶의 방향을 남들을 모방하는 방식으로서 정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고민하느라 시간도 많이 쓰지 않고 고민하느라 에너지도 많이 쓰지 않고 빠르게 의사결정하고 또 어떻게 보면 남들이 다 가서 보장된 길을 따라서 가고 또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기대한 보상들을 다 받는 그러한 형태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성과 지성, 자유의지를 갖고 나만의 길을 열심히 찾느라 시간을 아주 오래 들이고 또 노력도 아주 오래 들였는데 그것이 정말 나만 보는 외길이라서 어떠한 보장도 안 되고 또 살면서 필요한 살아나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도 만족시켜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길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좋지 않은 길이 될 것입니다. 만약 기본 욕구가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앞에 들어간 투자된 투입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모방은 더 적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고 나만의 길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보상, 기본 욕구 충족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그냥 동조하고 모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조와 모방이 자연스럽고도 또 생각보다 괜찮은 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추측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사람들은 생각보다 혹은 역시 생각과 같이 더 자유롭고 합리적인 존재가 아닌지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제가 앞서 세운 가정 위에서 삶에 관한 고민이 어째서 늘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고민이 늘어난 이유는 보통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동조하고 모방하고 결론을 내리는 우리임에도 굳이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즉, 더 이상 동조할 만한 삶이 없거나 혹은 동조를 해도 기본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 우리가 내몰렸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요즘 우리에게는 우리가 동조하고 모방할 다수, 주류, 혹은 사회에서 주어진 길 자체가 없고 있다고 해도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 놓여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조하게 되는 삶이라는 것이 뭔지, 기본 욕구와 관련된 우리가 동조하게 되는 삶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를 정해놓고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동조하게 되는 삶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큰 영역을 차지한다라고 보는 것은 바로 직장 생활이 되겠습니다. 즉,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우리는 보고 모방할 만한 커리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놓여져 있고, 혹은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퇴직당할 위기에 놓여져 있다. 퇴직을 걱정하게 되는 상황에 늘 놓여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방할 만한 길 자체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나만의 삶의 의미나 목표를 찾게 되고 고민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추측이 정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퇴직을 앞둔 이들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한국통계청에 의하면은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는 연령의 평균이 49세가 되겠습니다. 주된 직장이란 10년 가까이 다닌 자신의 커리어와 전문성이 담긴 직장을 뜻하게 됩니다. 이때 퇴직하게 되면은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생각해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한국인 평균 주된 직장 퇴직 연령은 49세고 우리는 그때 혹은 그보다 좀 더 앞선 우리의 사수가 퇴직했을 때 나와 오래도록 함께 일한 동료가 퇴직했을 때, 즉 40대 정도에부터는 퇴직에 관한 고민을 혹은 삶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추측을 지지하는 다양한 근거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베스트셀러에 관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교보문고와 또 한국출판진흥원은 매해 그 해의 출판 경향, 도서구매 경향에 관한 자료를 발표합니다. 작년 2023년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은 책을 가장 활발하게 소비한 연령층이 40대였으며 해당 연령층이 주로 소비한 책이 삶에 관한 책이었다라고 합니다. 자기계발서, 인문도서 혹은 과학도서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찾고자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령대별 베스트셀러에 관한 자료로도 40대가 얼마나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지를 알 수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더 노골적으로 40대에게 삶에 관한 조언을 자처하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책 제목에서부터 40대라는 제목을 갖고 나온 자기계발서와 입문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출판사의 그러한 전략적인 선택을 통해서 40대가 삶에 관한 불안에 크게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책을 기꺼이 사고 그것을 읽을 만큼이나 크나큰 불안함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정리하자면은 생각보다 의식적이지 않은 우리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성적이고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판단을 위해서 본능적인 판단을 따르는데 그게 바로 동조하고 모방하는 것,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동조하고 모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즉 따라갈 만한 길이 없어져 버리는 커리어의 종말, 퇴직이란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40대와 50대에 한정돼 있던 이런 퇴직에 관한 고민, 삶의 방향에 대한 고민이 점점 더 다른 연령층에도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한 기술 발전 때문에 더 젊은 연령층 역시도 자신의 직무 혹은 자신의 자리가 언제든지 없어질지도 모른다라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같았으면은 퇴직과 관련 있는 나이대에게서만 나타났을 삶에 관한 고민이 점점 더 어린 연령층에게도 퍼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AI 발전이 안정화되고 그로 인한 혜택이나 사회 형태가 확실하게 고정될 때까지는 아마 많은 이들이 불완전한 사회, 너무나 빠른 변화를 앞에 두고 따라갈 만한 커리어가 없네, 따를 만한 주류의 삶이 없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즉 저는 이대로라면 우리 중 대부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고민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고민으로 인한 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해당 불안이 어떻게 사회 안정을 해치게 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방할 만한 삶이 없어지고 직접 삶의 방향을 정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서 혹은 내 직장 생활이 보장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 오면서 커다란 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안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이러한 불안을 마주하고 또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게 되겠죠. 다양한 방법이 있겠는데 그중 하나는 일단은 불안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불안의 원인 첫 번째는 바로 취직할 자리, 안정적인 커리어의 부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제거함으로써 이 불안에 맞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삶의 의미, 목표를 찾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이 삶의 의미나 목표를 굳이 찾아야 할 만큼 우리가 동조하고 모방할 만한 삶이 없었던 적이 아주 일순간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있었어도 새롭게 동조하고 모방할 만한 다른 형태의 삶이, 다른 형태의 주류의 삶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나 목표를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고 찾아나갈 일이 많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삶의 의미나 목표를 찾기 위한 노하우, 방법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어려워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른 원인을 제거하려고 들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즉 취직이 되지 않는 이 상황 자체를 파괴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개인이 일정 부분 노력해도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역시 사회로 눈이 갈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굉장히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친 아프리카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굉장히 사회적인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절차를 생략하고 서로를 깊게 믿을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손쉽게 뭉치고
다른 포식동물에 대항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의 사회 안에서도 형성된 권력 구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동물이고, 또 내 주변의 많은 무리를 흡수하거나 혹은 흡수당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그 안에서도 재빠르게 적응해 나갈 수가 있는 동물이라고도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빠르게 사회를 형성하고 혹은 그 사회가 변형했을 때, 바뀌었을 때 재빠르게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얘기하자면 무리를 형성하거나 그 무리에서 벗어나 다른 무리와 또 합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네 편, 내 편 나누는 것에 굉장히 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그 모든 것을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회에 속하거나 혹은 사회에서 벗어날 때 역시도 생존 그리고 번영에 관한 무의식적인 혹은 본능적인 계산을 하는데 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할 사회를 고를 기준이라는 것은 그 사회가 나의 기본 욕구를 보장해 줄 만한 다수, 주류의 삶을 제시해 주는가로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로 얘기하자면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사회 혹은 다수, 주류의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사회는 나의 생존과 번영에 크게 이롭지 않은 사회로서 나는 굳이 그 사회를 모방하고자 노력하고 그 사회에 헌신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을 아주 재빠르게 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모방과 믿음 그리고 헌신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내가 기대한 보상을 주지 못하는 사회에서 벗어나고자 할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물리적으로 이 사회에 속해 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서 나의 이웃은 적과 같이 인식이 될 것이고, 즉 남의 사회의 구성원처럼 인지하게 될 것이고, 또 더 이상 우리는 내가 속한 직장과 혹은 지역사회에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 갈등과 불안정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또 물리적으로 해당 사회에 속해 있고 또 내 안에 형성된 관성 자체가 해당 사회를 어느 정도는 선호하고 있다라는 입장에서 저는 제가 지금 속한 사회가 불안정하고 갈등으로 넘쳐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가진 전문성을 통해서 그리고 저의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전문성이란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것에 관한 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회 갈등이나 불안정은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그것이 이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을 다른 방식으로 미리 해소해 줄 수 있다면 갈등과 불안정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게 되었고, 이 불안을 해소하고자 또 다른 불안의 원인, 즉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의문이 풀리지 않는 상황을 해소해주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답이 제가 가진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기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 목표를 찾게 되면은 사회가 안정적으로 될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제 인간관에서 시작된 기나긴 추측이고 또 동기였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한 만큼 제가 이 문제를 가볍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무거운 동기를 갖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러한 세 가지 동기를 갖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적극적으로 삶의 의미 그리고 목표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네, 기나긴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간략히만 소개하고 이번 콘텐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방식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전의 방식에 어떤 한계를 갖는지를 얘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의 방식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는 것으로 우선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할 것입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을 통해서 삶의 의미나 목표를 찾는다는 모호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얘기하는 건지 설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같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가,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마 굉장히 기나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 목표에 관한 제 이야기에 관심이 있고 그 이야기를 보다 빨리 접해 삶에 관한 고민을 해소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제 브런치에 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 브런치에서 털 없는 원숭이와 삶의 목표라는 브런치북을 확인해 주시면 삶의 의미, 목표에 관한 제 의견을 보다 빨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브런치 글을 읽어도 혹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거나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제게 메일을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메일에 답변을 드리고자 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삶의 목표, 의미 없이 살았을 때의 그 방황과 불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메일을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답해드리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글을 읽어보시고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다면 메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아주 간략하게만 얘기를 나누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에 나눌 얘기는 아주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삶의 목표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행복이 되겠습니다. 행복은 과연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삶의 목표로 잡는다라는 것이 어떠한 뜻이 있는지, 어떠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떠한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세운 행동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삶의 목표, 의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수민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꾸준히 나눠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적극적인 반응을 남겨주신다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